안녕하세요. 게임쌤과 함께하는 행복한 과학수다. 오늘은 지지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지시대를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지지시대라는 건 뭐냐면 지구가 처음 만들어진, 지구가 탄생한 대략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우리가 지지시대라고 하고요. 이 지지시대는 크게 4가지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데, 자, 그 구분을 하는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의 종류가 어떻게 굵직굵직하게 변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굵직하게 변하는 시기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크게 4가지 시대로 구별을 하는데, 지구가 처음 만들어진 약 46억 년 전부터 5억 4,100만 년 전,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전체 지질 시대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88.2%라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88이라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 선 캄브리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 캄브리아대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대, 대략 선 캄브리아대 이후부터 2억 5,200만 년 전까지를 고생대라고 합니다. 고생대. 자, 그 이후에 고생대 이후부터 약 6,600만 년 전까지 고생대보다 조금 적은 비율 4%를 차지하는 고생대는 6.3. 요 다음은 4%를 차지하는데 요 시대를 중생대라고 부릅니다. 자, 중생대 이후에 6,6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우리가 신생대라고 합니다. 신생대. 그래서 이 몇 억 년 전부터 몇 억 년 전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시대 전체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냐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선캄브리아대,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게 고생대, 그 다음이 중생대,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신생대라는 거,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고 각각의 특징들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지질시대 구분할 때 뭐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했죠? 그지? 화석의 종류가 크게 변하는, 굵직하게 변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했죠. 자, 그럼 화석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어떤 지질시대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뼈, 잔해, 유해, 나 흔적이 땅속에 묻혀있는 거예요. 지층 속에 묻혀서 남아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지? 화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꼭 뼈만 묻혀있어서 흔적이 남아있을 필요는 없어요. 생물들이 지나가다가 남긴 발자국이라던가 이렇게 쓸고 지나간 흔적, 아니면 배설물, 알, 이런 것들도 지층 속에 잘 남아있다면 우리가 화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화석들은 아무데나 그냥 묻히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 셰일이나 삼, 석회암과 같은 애들로 되어 있는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셰일, 삼, 석회암. 그렇지. 퇴적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퇴적암 지층에서 대부분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화성암이나 변성암은 뭐지? 퇴적암들이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변하는 암석이죠. 그래서 이 화성암이나 변성암들에서는 화석이 잘 보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석을 잘 보존할 수 있는 퇴적암층에서 발견이 된다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화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질까요? 우리 대략 다 알고 있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을 기준으로 화석의 생성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화석이라는 건 바다에 살던 생물이 죽어서 바다에 가라앉았어요. 자, 바닥에 가라앉았죠. 바닥에 가라앉은 그 위로 진흙이 쌓이고 퇴적물들이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죠. 자, 굳어진 이 퇴적층이 나중에 여러 가지 지각 변동, 뭐 융기, 지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퇴적층이 위로 쑥 올라왔어. 자, 올라와서 산을 형성했는데, 자, 그 다음에 풍화 침식작용에 의해서 그이 깎이면서 화석이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자,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가 깎여진 지층 틈에서 물고기 화석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 할 수 있지? 산에 웬 물고기? 이러면 안 되죠. 무슨 뜻이야? 그렇지. 이 물고기 화석이 발견된 그 지점이 바로 과거에 뭐였을 것이다? 그지? 바다였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지? 화석을 보고. 자, 그럼 이런 화석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만들어질까요? 화석의 생성 조건을 보도록 합시다. 자, 화석의 생성 조건은, 자, 화석이라는 걸 만들어주면 생물이 묻혀야 되는데, 근데
전체로 봤을 때 되게 희귀한 생물이야. 한두 마리만 있어요. 얘네가 묻혀서 화석으로 남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죠. 한 10개 붙이면 하나 될까 말까. 잘 묻혀 있어야지만 화석이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으려면 생물의 개체수가 일단 많아야 하고요. 또 되게 국한된 지역에서 살면 보존되기가 쉽지 않겠죠? 넓은 지역에서 분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물의 개체수가 많고 넓은 지역에 분포해야만 화석으로 형성되기가 쉽고요. 또 생물체에서 단단한 부분이 있을수록 화석이 되기 쉽죠. 뼈나 껍데기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화석으로 되기에 유리하다. 또 지각 변동을 많이 받으면 뭔가 열과 압력을 많이 받으면 아까 뭐라 했지?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는 화석이 남기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지각 변동을 적게 받을수록 화석으로 남기 쉽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 생물체 유해가 썩기 전에 재빨리 퇴적물에 묻혀서 보존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빨리 얘가 매몰되지 않고 지표면에 오래 있다 보면 우리 어떻게 되지? 땅 위에 있는 애들 썩지요. 썩는다는 게 뭐야?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들의 분해작용 또는 다른 퇴적물들과 함께 운반되는 중에 바람에 의해서 공기 흐름에 의해서 풍화작용을 받고 또 모래, 토양, 진흙 같은 게 덮여서 대기 중에 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유해가 잘 보존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가 썩기 전에 재빨리 퇴적물에 묻혀야지만 좋은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거 화석의 생성 조건 4가지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은 각각의 특징들 그리고 예시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이에요. 자, 표준 화석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표준이 되는 화석이야. 대표하는 화석이죠. 그래서 어떤 지질시대에 특정한 지질시대에 특정한 시기에만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을 우리가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시기에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된 지층을 보면 우리가 그 지층이 만들어진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표준 화석.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준다. 자, 그럼 시상 화석은요? 얘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특별한 시기에 만들어진 화석이 아니라 얘는 특별한 환경에서만 살았던 생물 화석이에요. 지질시대 중에 어떤 특정한 환경에만 살았던 생물 화석으로 이 시상 화석이 발견이 된다면 그 지층에 뭘 할 수 있을까요? 그지? 지층이 만들어진 생성 환경을 알 수 있겠죠. 자, 표준 화석은 어떤 특별한 시기에만 만들어져야 돼. 특별한 시기에만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존 기간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특정 기간에만 살았으니까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은 넓어야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짧고 굵게 사는 애들이야. 넓은 특징이 있다. 그래서 특정 시기에만 생존해야 돼.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그 시기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거고 시상 화석은 반대죠.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요. 그 환경에서 계속 얘가 꾸준히 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은 특별한 환경이기 때문에 좁아야 됩니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표준 화석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다. 시상 화석은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다. 그래서 요거를 시상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어떤 환경에서만 살았던 생물 화석인데 얘가 생존 기간이 길어. 그래서 과거에도 살았고 현재에도 살고 있다면 이 생물로 미루어 보아 그 지질시대에 예전의 지질시대에 그 지층이 발견된 지질시대에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상 화석은 지질시대의 환경을 추정해 줄 수 있는 화석이고
표준 화석은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화석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더불어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표준 화석 뭐랬죠? 생존 기간이 짧고, 자, 생존 기간이 Y축이죠. 생존 기간이 짧고 이 범위야. 분포 면적은 넓어야 돼. 가로축, X축 분포 면적은 넓다. 그래서 표준 화석 생존 기간 짧고 분포 면적 넓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시상화석은 뭘 할 수 있어요? 이 위에 거 몰라도 그래프를 딱 보면, 그치? 생존 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은 어떻다? 좁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프와 각각의 특징. 그래서 시상화석과 표준화석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표준화석의 대표적인 예제는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화석들은 표준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생대에 유명했던 생물, 고생대에만 살았던 생물, 그지? 삼엽충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필사 요런 애들이 있고요. 갑주어, 어류도 있죠. 중생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거 뭐 있지? 그치, 공룡, 암모나이트. 중생대에만 살았던 이런 생물들의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해요. 자, 그럼 시상화석은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얘가 특별한 환경이어야 돼. 고사리,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사는 고사리는 시상화석이고요.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살고 있는 산호화석도 시상화석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 예시들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표준화석. 자, 요게 삼엽충 그림이고요. 바퀴벌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비슷하게 생겼고, 자, 요게 화폐석이에요. 그 다음에 시상화석 아까 대표적인 거 뭐라고 했지? 고사리. 자, 지금 고사리랑도 거의 흡사죠. 고사리 화석. 그 다음에 요거는 산호화석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있는데 어떤 얘가 있냐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죠. 가장 높은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니? 이 에베레스트 산은 그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된 그 지점은 예전에 중생대였을 때 어디였다? 바다였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자, 에베레스트 산 같이 높은 산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됐다는 건 지층이 여기 오타가 있네요. 지층이 바다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지각 변동에 의해서 육지로 융기해서 육지가 됐음을 알 수 있다. 자, 시상화석이 발견된 건 여기도 오타가 있어요. 발견되는 지층이 있으면 그 지층은 과거에 어떤 지층? 그지,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을 거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 잘 나요.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 과거에 이 지역은 분명히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을 것이다. 자, 산호화석이 발견됐다. 그 지역은 예전에 어떤 지역이었다? 그지,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을 것이다 하는 거. 요 화석을 보고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봤던 4가지 지지시대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캄브리아대는 어떤 환경이었을까? 성캄브리아대는 가장 중요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산소층이 없었어요. 그런 층을 뭐라고 하지? 오존층이라고 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성캄브리아대는 오존층이 있지 않아요. 오존층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태양으로부터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오존층이 없어. 그러면은 자외선이 고스란히 지구로 들어오겠죠? 그렇다 보니 육지에서 살 수 있는 생물이 거의 없었어요. 자외선을 피해서 어디로? 바닷속에서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캄브리아대는 육지 생물이 없고 바다에서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추정이에요. 왜냐하면 생물들의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성캄브리아대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개체수도 워낙 적고 단세포 생물들이 많아서 단단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기가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화석이 있어요. 약 35억 년 전에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들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석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화석 중에 가장 오래된 화석이에요. 바로 볼까요? 옆에 그림 보시는 것과 같은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스트로마 톨라이트라는 화석입니다. 자,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뭐냐면 남세균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층을 이루고 있는 퇴적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생물의 이름이 아니라 퇴적 구조예요. 남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층층층으로 되어 있는 퇴적 구조인데 남세균은 작은 단세포예요. 이 작은 단세포들이 사슬처럼 연결돼 있어서 굉장히 가는 섬유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표면에서 끈적끈적한 점액이 분비돼가지고 모래나 점토들을 잘 달라붙는 특징이 있어. 이 남세균들은. 그래서 주위의 퇴적물들이 박테리아의 층에 붙잡혀서 한 겹 층층층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층층층 쌓인 퇴적 구조가 그대로 굳어져서 화석이 된 게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가 여기 이렇게 층층층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성캄브리아 시대 말기에 뭔가 출현한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있습니다. 그 다세포 생물들을 화석으로 남았는데 그 대표적인 다세포 생물의 화석을 우리가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합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래서 글씨가 동물군,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하면은 가장 큰 특징 뭘까요? 뭐겠어요? 그지? 오존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제일 오래된 화석은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리고 최초의 다세포 생물인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있다 하는 거 정도만 성캄브리아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고생대로 넘어가 볼까요? 자, 고생대는 대체로 온난한 기후였어요. 하지만 말기에 뭐가 나타났다? 그렇지, 빙하기가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말기에는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서 커다란 초대륙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그지, 판게아라고 합니다. 판게아. 그래서 고생대의 가장 큰 특징, 판게아가 형성이 됐다. 자,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들은 뭐가 있을까요? 삼엽충과 같은 무척추 생물이 번성을 했어요. 무척추 생물이 번성을 했고 대표적인 애가 삼엽충이 있다. 그리고 삼엽충도 있고 여기 써있네. 완종류도 있고 필사, 방축충 이런 다 무척추 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무척추 생물이 번성을 하다가 중기에 드디어 척추를 가진 애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척추 동물인 어류가 번성을 했는데 대표적인 어류가 갑주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중요한 특징이 나와요. 자, 성캄브리아 이전 시대에 없던 뭐가 만들어졌다? 이제 오존층이 만들어졌어요. 오존층이 만들어진 이후에 자, 오존층이 만들어졌으니까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애가 생겼고 자외선이 차단이 되면서 바다에 있던 생물들이 어디로 진출할 수 있었죠? 그지, 육지로 드디어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육지로 나오면서 동물들만 나온 게 아니라 식물들도 올라와서 따뜻한 축축하고 습한 땅에 사는 식물 인 양치식물,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들이 크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시대라고요? 그렇지,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자, 다음으로 중생대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완종류 그림이 있네요. 고생대의 대표 화석 중에 하나, 무척추 동물의 화석인 완종류가 있고 방추충도 있네요. 자, 이제 중생대로 넘어갑시다. 중생대는 대부분 전반적으로 고생대처럼 온난했어요. 지질시대 중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고생대는 뭐가 있었지? 대부분 온난했지만 말기에 그지, 빙하기가 있었죠.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어요. 빙하기가 없어요. 그리고 고생대 때 만들어진 초대륙인 판게아가 다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분리가 되면서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변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중생대에서는 바다와 육지에서 동물들이 많이 번성을 했는데 바다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모나이트가 번성을 했고 육지에서는 공룡과 같은 애들 뭐라고 하죠? 그지? 통틀어서 파충류
공룡과 같은 파충류들이나 아니면 소철, 은행나무, 소나무 같은 씨가 밖으로 들어있는 거씨 식물들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중생대의 특징이고요. 다음에 신생대로 넘어가면 신생대는 전기와 후기의 기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기에는 대부분 온난했으나 후기에는 갑자기 추워져요. 이거 한랭해지면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대륙이랑 유란, 중생대에서 분리된 땅덩어리들이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도 대륙이랑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졌다?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수산과 육지, 분포를 형성하게 되는 게 언제다? 그지? 신생대이다. 신생대도 바다 육지에 다양한 동식물들이 번성을 했는데 바다에서는 화폐석이에요. 화폐. 우리가 돈 할 때 하는 그 화폐. 화폐석이. 육지에서는 매머드와 같은 포유류, 그리고 참나무, 단풍나무 같은 속씨 식물들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출현을 했냐면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게 됩니다. 자, 성칸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각각의 특징과 그 안에 살고 있던 생물들, 발견되는 화석, 환경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생물의 진화 과정을 성칸브리아부터 신생대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어떻게 생물이 진화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동물은 고생대에 뭐가 나왔죠? 성칸브리아 때는 거의 생물들이 없었고 단세포, 다세포 생물들만 있었고, 고생대 바다에 어류 있었죠. 최초의 척추동물인 어류가 있었고, 어류 다음에는 바다와 육지 걸쳐있는 애들, 양서류가 있죠. 양서류를 진화를 하고, 이 양서류 애들이 이제 완전히 육지로 올라오면서 파충류가 됩니다. 그리고 파충류들이 진화해서 뭐가 되죠? 포유류 또는 조류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식물은요, 고생대에 뭐가 번성했다고 했지? 그치, 양치식물. 막 육상으로 올라온 양치식물. 있다가 그 이후에 중생대에 거시식물로 진화를 하고, 거시식물이 신생대에 와서는 속시식물로 진화를 하게 된다 하는 요 식물들의 과정을 식물이나 동물의 진화 과정을 잘 보시면 아마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 구별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생물들 멸종을 하게 돼요. 자, 다 많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대멸종이라고 하는데, 이 대멸종은 고생대 이후에 무려 5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고생대 이후 5번의 생물 대멸종이 일어났는데, 이런 대멸종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규모 지각 변동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아까 뭐라 했지? 대륙에 따라 대륙들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고 하죠. 그런 대륙의 이동에 따른 수류 분포에 의해서도 대멸종이 일어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지각 변동이나 수륙 분포의 변화로 인해서 또는 빙하기로 인해서 해수면 지각 변동이나 수륙 분포 등의 변화와 빙하기로 인해서 해수면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 가장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는 소행성 충돌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소행성 충돌에 의해서 지구 환경이 변화하면서 생물들이 살아가기가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생물들이 멸종하게 되는. 그래서 대멸종의 원인을 지각 변동, 수륙 변화에 의한 해수면 변화 또는 소행성 충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멸종이 되지 않았나 하고 추정을 합니다. 자, 이런 대멸종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생물들이 다 없어져서 사라진 게 아니라 지구 환경이 변함으로 인해서 생물들의 대멸종이 일어나서 다수의 생물들이 죽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 그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적응한 생물들이 그 안에서 다양한 종으로 또 진화를 하면서 멸종한 생물들의 자리를 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물들 대신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 게 뭐다? 그렇지, 대멸종이다. 자, 그럼 이런 대멸종의 시기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멸종 아까 고생대 위에 몇 번 나왔다 했죠? 5번인데, 자, 고생대 3번 일어났고요. 중생대에, 아이고, 못하네, 중생대에 2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자, 위에 그래프에서 대멸종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그래프는 지금 해양 생물의 수예요. 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게 대멸종이겠죠? 어딜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갑자기 수가 줄어드는 곳. 그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네요. 또 어디지? 엄청 줄어든 거. 그치. 여기 하나 있지요. 그리고 여기도 조금 줄었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개가 고생대고요. 여기 쬐끄만 거에서 요게 중생대야. 그래서 고생대에 3번, 중생대에 2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이 대멸종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 중에 유력한 가설이 바로 좀 전에 얘기한 소행성 충돌설입니다. 거대한 소행성의 충돌로 지구 환경이 급변하면서 생물들이 멸종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이 왜 맞을까? 타당한 이유를 한번 근거를 보시면, 자, 소행성이 충돌을 하면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고 그 다량의 먼지들이 공중으로 올라오면서 대기, 햇빛을 차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 햇빛이 차단되니까 지표면의 온도는 점점점 떨어질 거고, 자, 온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외선 햇빛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뭘 못하지? 그렇지, 광합성을 못해요. 광합성을 하지 못하니까 식물이 죽겠죠. 그러면 그런 기간이 계속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 그 식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초식동물도 자연스레 개체수가 줄어들 거고,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동물들도 자연히 영향을 받아서 서로서로 서서히 멸종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소행성 충돌설이 대멸종의 원인을 설명하는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화돼서 모의고사 등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프에서 고생대, 대멸종 3군데, 중생대, 대멸종 2군데를 잘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면서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자, 1번.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그렇지, 화석이라고 하죠. 화석. 자, 2번. 지질시대의 특정한 시기에만 살았던 생물 화석으로 지층에 뭐를 알려줘? 그지? 생성시대를 알려주는 화석.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했지? 그죠? 표준 화석이라고 한다. 자, 지질시대의 특정한 환경에만 살았던 생물 화석이래. 그리고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다. 요건 무슨 화석? 그지? 시상화석. 자, 시상화석과 표준화석 구별하시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4번. 화석의 대부분이 발견되는 암석은 아까 무슨 암이라고 했죠? 그지? 퇴적암에서만 발견이 된다. 변성암과 화성암에서는 거의 발견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OX 문제입니다. 5번. 생물의 발자국이나 움직이는 흔적도 지층에 남아있으면 화석이라고 할 수 있나? 그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6번. 지각 변동을 많이 받을수록 화석으로 남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지각 변동을 적게 받을수록 화석으로 남기 쉽다고 그랬어요. 자, 표준 화석은 생존기간이 어때야 된다고 그랬지? 생존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은 넓어야 된댔어요. 그래서 얘도 X. 자, 8번. 특정한 시기에만 생존해야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맞고. 9번. 산호화석은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환경에서 생존할 수 알려줍니까? 그지? 산호가 그런 데서 사니까. 9번은 O. 10번. 고사리 화석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에서 살았음을 알려준다. 요것도
맞죠? 그래서 10번도 맞고 11번 최초의 생물이 출현 화석은 매우 드물고 자 이거 어느 시대지? 그지? 선 캄브리아대. 자 기권의 오존층이 형성된 거 언제였어요? 그치 고생대. 자 지질시대 중에 가장 온난했어. 그리고 후기의 빙하 간빙기가 반복됐대. 이거 다른 시기죠. 지질시대 중에 가장 온난했던 시기는 언제였지? 그치 중생대. 후기의 빙하 간빙기가 반복됐던 거 언제지? 신생대. 신생대 후기. 자 이렇게 좀 내용이 정리되셨나요? 이 부분은 외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단원이에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시면서 내용 숙지를 확실하게 해나가신다면 시험에서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과학 공부하시느라